어, 오늘은 11월 18일, 2025년 11월 18일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된 토론회를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때문에 토론회,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한 토론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갖는 여러 가지 폐해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가 요즘에 한 차례? 두 차례 있었나요? 두 차례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해 4월 달에 민주당의 주도로 반도체 이 특별법에 대한 부분, 이것이 그 신속처리 안건으로 상정이 됐어요. 누가 한 거냐? 민주당이 했어요. 그때 국민의힘은 반대했어요. 그래서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하고 우리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52시간 문제는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빼놓고는 우리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넘어왔고, 이게 이제 6개월 시간이 지나면서 지난 10월에 신속처리 안건 기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에 상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법사위 내에서는 뭐 내부적으로 여전히 국민의힘은 그 주 52시간 적용 제외하는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다른 방식으로 취하겠다 이러면서 근로기준법에 이런 이제 첨단산업 연구개발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을 완전히 해체하는, 제한을 없애버리는 규정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뭐 발의했는지 발의하겠다고 했는지 여기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성동격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뭔가 소비에 다른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반도체 이 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의당 대표를 하고 있는 권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헤아려 오니까 대체로 꽤 많이 오셨어요. 일단 대구를 오시기 때문에 제가 한 200명 가까이 오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그 신속처리 안건으로 처리 이제 상정이 됐는데, 그동안 그 반도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없어서는 안 돼. 적어도 이 경쟁에서 뒤처지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서 이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조합도 주 52시간제 논란이 될 때 이외에는 이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 크게 지금 내부적인 어떤 다른 대응책을 잘 마련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예상하기로는 11월 27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이 신속처리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시간이 매우 임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매우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이 발제자 토론자분들이 제가 볼 땐
이 지금 주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다. 네, 크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주체는 그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적어도 이제 우리가 신호등 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진보 상당이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그 제목은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 진보 정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제나 토론문을 제가 이렇게 대충 봤는데 문제점은 굉장히 열심히 파헤쳤는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토론을 위해서 좀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과 발제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발제로 기후생태, 잠깐만요. 이 옆으로. 가지시면 돼요. 네, 올라오세요. 네. 이쪽으로. 자, 우선 기후생태 환경에서 지불하는 반도체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제 녹색정치 연구소 LAB라고 되어 있는데 랩이라고 녹색정치 랩 그래 소장님이신 이현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발제 2입니다. 미래 먹거리 반도체 산업 올린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십니다. 참세상 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이 나오셨습니다. 토론으로는 우선 그 재벌 특혜 그리고 환경 파괴 반도체 특별법 저지 공동행동에 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이종란 집행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방금 도착하셨는데요. 충남 송전탑 백주화 대책위원회 유정준 집행위원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구준모 피해 실장님은 조금 이따가 오신대요. 녹색당 우리 손호진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광주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더 힘찬 박수. 녹색당이라 너무 편해는 아닌가. 네, 노동당의 우리 정상천 사무총장이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토론회 그 시간 배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물론 시간은 한 5시까지로 잡고 있어서 조금 시간 여유는 있는 것 같은데 발제는 20분씩 해주시고 최대한 그리고 토론은 10분 해주시면 우리 이제 청중들과의 토론 시간이 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용인 반도체 산단 문제 진보 정치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PPT 때문에 앞에 우리 토론자분께서 잠깐 앞에 자리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현장 소장님의 발제 1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화면 나오고 20분 카운팅 시작해 주시는 거죠? 네, 화면이 어떻게
시작을 하면 사실 이제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많이 그러니까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발제를 했었고 여러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도 논의가 많이 되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가지는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의가 깊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이 사업을 이런 규모로 정말 올인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이 환경적인 문제들을 정리해서 한번 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용인에 들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전기 문제, 물 문제, 폐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논의가 진행이 된 게 이 수도권 집중 문제가 이야기가 되면서 과연 이게 이제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면 다른 지역,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호남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이 산업이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통전선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들을 발제자님이 옮겨주시는 것같습니다. 네,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되는 걸 저도 이제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런 논의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이 전기 생산 문제 이외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특히 저는 이제 전공이 좀 물 쪽이기 때문에 물과 관련해서 이게 말이 되는 사업인가 일단 그냥 어디에 가든. 근데 한강 유역에서도 사실은 어려운 산업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더 가능한 사업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있었는데 마침 불러주셔서 그 이야기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기 얘기는 사실 지난번에 다른 발제에서 한번 했는데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오픈 AI 창립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X에 올라온 글에 답글을 남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AI를 공손하게 대하면서 고맙다라고 하거나 이런 답변을 하면서 AI가 한 번 더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공손함에 대한 대가로 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낭비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누가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샘 알트먼이 거기에 댓글로 아마 수백만 달러는 너끈히 그것 때문에 들어갈걸? 이렇게 댓글을 남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챗 GPT에 사람들이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공손하게 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낭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AI가 돌아가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라는 대표적인 이제 얘기로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나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보다 반도체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전력 사용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아직 데이터 센터가 더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특히 외국에서 생각하는 이런 그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자원의 양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만 그 반도체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양은 많이 생각을 안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에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물과 이런 자원들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최종적으로 소모하는 전력 수요량은 13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 우리나라의 월 평균 최대 전력에서 이게 이제 하루에 사용하는 양, 그러니까 이 1월에 사용하는 양 중에 최고량을 찍은 것을 월별로 나타낸 건데요. 5월달이 제일 적어서 64기가와트고 9월달이 88기가와트입니다. 편차는 좀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사용하는 전력량의 한 5, 6분의 1 정도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전력 사용량 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기가 모자랄 때 전력 수급 비상 단계라고 했을 때 그 심각 단계일 때 우리가 공급 예비력이라고 이렇게 비축해 놓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하고 한 번 더 비교해 보면 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5기가와트가 최종적으로 위험할 때 이렇게 예비해 놓는 양인데 그 양의 뭐 한 9배 정도 되는 양이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사용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우리 막 여름에 항상 이 대정전을 걱정하고 막 이러잖아요. 물론 뭐 이제 최근에 태양광 때문에 좀 나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어마어마한 양을 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 계획이 3단계로 세워졌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것도 기후위기 시대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스 화력발전소 6기, 3기가와트를 지어서 초기 수요를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10기가와트는 그 자체적으로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끌어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송전탄 문제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이 얘기가 되니까 슬쩍도 이제 핵 쪽에서도 SMR을 짓는 게 어떻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기 얘기는 사실 오셨는데요. 이 뒤에서 토론해 주실 우리 구준모 실장님께서 좀 더 저보다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발제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고 이제 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에 깨끗한 물이 필요하다는 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공업용수라고 얘기하면 원래 공업용수가 먹는 물보다 원수 수질이 안 좋아도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도체 산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웨이퍼를 세척하는데 초순수가 필요합니다. 이 6인치 웨이퍼 한 장 만드는데 초순수가 1톤 이상이 필요합니다. 네, 세척을 해내는데. 근데 제가 초순수 vs 증류수 이렇게 써놨는데 사람들이 초순수가 얼마나 깨끗한 물인지 잘 모르셔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어느 게 더 깨끗한 물일까요? 네, 제 의도가 당연히 그렇겠죠. 초순수는 심지어 증류수보다도 더 깨끗한 물입니다. 증류수는 어느 정도 이 이온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초순수는 그것마저도 제거를 하기 때문에 초순수는 증류수보다도 더 깨끗한 물이 필요한,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제조 기술이 사실 몇 년 전까지 일본이 독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수자원공사가 개발을 했고 실용화에 성공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공모하다가 중단을 했고 아직도 그거를 제대로 출범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도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려면 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만들려면 원수 수질이 좋아야 됩니다. 더러운 물로는 만들려면 엄청나게 돈을 들이면 만들 수가 있는데 경제성이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용인에 지었을 때도 사실은 지금 용인에 짓는 것에서도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보시면 수도권에 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쭉 임남댐은 이제 북한에 있는 거고 평화의 댐 우리 어렸을 때 제 주머니를 털어간 평화의 댐부터 시작해서 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중에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다목적 댐은 충주댐과 서울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수력발전용 댐이거나 아니면 이제 홍수 방지용 댐이거나 이제 그런 용도의 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횡성댐은 또 이 생활용수가 아닌 다른 용수 공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한강 유역이 넓고 물이 많지만 가용 수량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아니라 경기연구원에서 분석을 한 결과가 있어요. 보시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공업용수량이 이 대략 잡아서 하루에 170만 톤 정도 필요합니다. 167만 2천 톤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한강 유역 특히 8강에서 취수할 수 있는 그 취수원의 여유량은 한 77만 톤밖에 안 돼요. 그럼 100만 톤이 모자란 거잖아요. 100만 톤을 어디서 그럼 가져올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천댐에서 60만 톤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이 30만 톤은 우리가 물을 아끼고 어쩌고 저쩌고 혹은 댐을 새로 만들어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논의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수입천댐이라는 양구의 두타연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 아름다운 그 곳이 이 수입천댐이 생기게 되면 수몰이 되는 그런 댐 계획이 정부에서 세웠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입천댐의 주 목표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물 공급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면서 수입천댐은 백지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백지화가 되면서 아까 다 끌어다 써도 모자른 그 물은 어디서 그럼 갖고 올 거냐, 빨간불이 켜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그리고 사실 60만 톤도 하천댐에서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 하천댐은 법적으로 환경부 관할이 아니에요. 이 다목적 댐이 아니기 때문에 수력발전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한수원이 관리하는 댐인데 한수원이 하천댐에서 물을 공급해주겠다라고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을 맺긴 했지만 법적으로는 사실 한수원의 선의가 아니면 이 협약이 아니면 법적으로 그 댐을 환경부가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는 상태여서 입법조사처에서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더군다나 이 화천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남북 공유하천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어떻게 물을 내리느냐에 따라 물 공급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환경유역에 특히 이제 용인의 원래 육지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물 공급 거기도 문제가 있다라는 발제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럼 환경유역 이외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저는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광주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광주 물 부족하죠. 물이 끊길 수도 있다 그러면서 물 아껴 쓰라고 계속 막 방송 나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토론회에 간 적도 있고 그런데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강릉에서도 엄청나게 물 부족 때문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광주가 영산강 상류에 위치하면서 영산강의 수질이나 이런 것도 악화가 되고 물론 농업 때문에도 악화가 되지만 그러면서 영산강 자체는 상수원으로서 아예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물은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 영산강 유역이 아니라 동국댐 이런 그 섬진강 쪽이나 남해안 유역 이런 쪽에 가까운 데서 물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섬진강이 사실은 물 입장에서 보면 다른 유역에 금강 유역이든 이 영산강 유역이든 다 물을 퍼주는 물을 뺏기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송전탑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물에 있어서도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 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제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한강 유역이 엄청나게 물 사용량이 많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상수원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를 보시면 한강이나 낙동강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이죠. 금강, 영산강, 섬진강은 작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이 연두색은 농업용수입니다. 농업용수는 정수에서 쓰나요? 아니죠.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바로 끌어와서 쓰죠. 상수가 아니에요. 수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빼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한강유역의 이 상수 사용량과 나머지 유역의 상수 사용량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그만큼 깨끗한 물이 풍부한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상태고요. 제가 그래서 상수원 보여구역이라는 게 수도법상으로 음용이나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한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 깨끗한 물의 수원이 되는 곳의 용량 자체가 다른 지역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역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뒤에다가 붙여놓은 건데 먼저 좀 보여드리면 이거를 먼저 보실게요.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사용량이 하루 170만 톤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 한 여기 정도 있어요. 근데 이 나머지 그래프는 뭐냐면 시도에서 하루에 사용하는 생활용수랑 공업용수 사용량을 쭉 나타낸 거예요. 보면은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서울이고 나머지는 좀 적습니다. 근데 서울이랑 경기도를 빼고 나서 보면 이 나머지 서울과
땐 나머지 시도에서 사용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각각 양보다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쓰는 물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물 부족하다고 막 하루에 4만 톤 아낀다고 막 이렇게 절수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몇 배인가요? 170만 톤이면. 근데 여기서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소모되는 물의 양이 부산에서 쓰는 물의 양보다 더 많다라고 보면 됩니다. 부산 전체에서 쓰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합쳐서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물이 상수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다른 댐을 짓지 않으면 새로운 상수원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더 이상 대형 댐 안 만들기로 했죠,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그런 상태에서 한강구역 이외에서 그러면 물이 얼마만큼 부족한가를 봐서 이제 이거는 12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물이 이제 각각의 부족한 지자체가 있고 남아도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아돈다고 해도 엄청나게 남아도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이를테면 여기서 쓰는 양을 배분 계획량만 조정해서 여기로 넘겨주는 식으로 이쪽에 물 부족을 때우던가 아니면 공급시설, 관로나 가압장을 새로 설치해서 이 지자체에 넘겨주든가 이런 방식으로 수도정비 계획이 세워져요. 근데 이런 계획을 아직 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물이 부족한 데가 어디냐를 나타낸 게 이 지도예요. 보시면 전국에 물 부족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이 금강 같은 경우에 많고요. 영산강 지역 같은 경우에도 물 부족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이제 생활용수, 공공용수 다 부족한 지역, 아니면 한 가지만 부족한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지역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용수 부족량을 산정하고 공급 방안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대청댐 대통에 광역상수도 사업하면 여기 이제 뭐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청주 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산정되는 과정을 보면 앞으로 물 사용량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냐, 공업용수와 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그 다음에 실제 지금의 용수 공급 능력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 차이를 가지고 부족량을 계산을 합니다. 생활용수 공급 부족량은 12만 4천 톤이고 공업용수는 72만 6천 톤이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방안을 세우는데 이건 뭐냐면 다른 데서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데서 조금씩 넘겨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과 이거는 새로 뭔가 시설을 만들어서 넘겨주는데 새로 시설을 만들어준다는 건 관로나 뭐 배수장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상수원이 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쨌든 체계 조정량, 신규 개발량 이렇게 해서 부족함을 채우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사업 계획을 보면 수원은 기존에 있는 대청댐 하나예요. 대청댐 이외에 수원이 사실 없어요. 다른 데서 조금 끌어오는 거 말고는. 근데 이렇게 해서 부족한 물을 공급하는데 그 기존 상수원 말고 이제 이런 걸 새로 세우고 총 사업 기간 7,600억이 든다. 이런 게 이제 이 수도 사업의 기본적인 이 흐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수원을 새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태에서 남는 물을 조금 끌어오거나 아니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상수원의 것을 조금 더 가져오는 형태로 지금 수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그 수도 계획 말고 농업용수까지 포함이 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상 2030년 물부족 예상 지역을 또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10년 빈도 감응, 25년 빈도 감응, 그 다음에 과거 최대 감응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광주도 안 들어가 있고요. 강릉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물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데조차도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상에서는 물 부족할 거라고 예측하지 않았던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2023년에 물관리 기본계획 감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감사를 한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아까 예측한 2030년 물 부족이라는 게 기후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IPCC에서 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적용해서 어디가 물 부족할 거냐라는 걸 다시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이만큼이 다 물 부족한 지역이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는 기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했을 때 물 부족을 예측을 한 거고 앞으로는 이만큼 더 물 부족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원에서 결과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더라도 생활공업용수가 부족이 예측이 되는 21개 지역에 4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있고 이것은 국토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시정을 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는 그냥 이응댐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암댐의 모습입니다. 주암댐이 이제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반도체 클러스터의 물 수요량은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하루 물 사용량보다 더 많은 양을 이 클러스터 하나에서 사용하게 되는 엄청난 양이다라는 거고요. 이 기후위기 물 부족이라는 것을 이제 1차, 2차, 3차로 이야기를 하는데 1차는 물이 있어도 끌어다 쓸 어떤 인프라가 없어서 물이 부족한 현황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건 아까 그 수도 계획으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2차 물 부족은 이게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잘 관리를 못해서 댐 수위를 관리 잘 못하고 이래서 나타난 물 부족이고 이것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물 부족은 3차 물 부족이에요. 기후위기 같은 것 때문에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아서 물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물이 점점 더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다른 데보다 비교적 물이 충분했던 한강 유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끌어다 쓰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물개혁 포럼의 대표님하고도 얼마 전에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 다 끌어오면 어찌어찌 일단은 돌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가뭄이 들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 추수량이 없을 때에도 지금 물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 이미 굉장히 간당간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한강 유역조차도. 그래서 그때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저수율이 22.7, 25.8 이렇게까지 떨어져서 정말 위험했던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다른 유역은 사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유역이 지금 쓰고 있는 물량보다도 다른 지역이 쓰고 있는 물량보다도 더 많은 양을 지금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다 끌어다 쓴다? 지금 물 부족한 데 말고 다른 데도 난리가 날 겁니다. 실제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죠. 대만의 이제 저수지의 모습이고요. 대만 사례의 경우에 TSMC가 실제로 태풍이 감소하면서 물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파운드리를 돌리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대안을 실제로 실행을 했습니다. 100만 가구의 물 배급제를 실시를 했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농업연수를 반도체 공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쌀을 재배하지 않도록 장려하면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 다음에 이제 물 얘기 넘어서서 탄소 배출을 엄청나게 한다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실 텐데요. 3기가와트를 공급하는 6개의 LNG 발전소 건설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만 이렇게 영향 평가를 한 건데요. 그 배출량이 삼성의 전 세계 반도체 사업장에서 전력 사용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연간 배출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배출이 이 반도체 클러스터 하나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실제 반도체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약속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다고 해도 1.5도 이내 목표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행한다고 해도 이 정도가 돼서 이렇게 갈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세운 이렇게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계에서는 사실 자기네가 봐도 못 지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걸 하냐, 우리 경쟁력 타격이 있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이 그럼 이렇게 전기랑 물을 가져가기만 하느냐? 아니다. 남기는 것도 있습니다. 남기는 건 안 좋은 거죠, 주로. 그래서 잔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 폐수에서 황산, 질산, 불화소, 아르텐, 등 유해한 물질이 잔존을 하고요. 이게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물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폐수 사용량이나 이 오염 물질도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 반도체 폐수 부정적 영향 현실화되나라고 해서 이거 실험을 해보신 분이 있었어요. 현장 조사를 해서 보시면 이제 이게 반도체 그 배출되는 근처고 여기가 볼륨인데요. 보시면 pH가 7.7하고 8.0 이렇게 나는데 얘가 지수함수거든요. 그래서 1이 차이가 나면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 0.3의 차이가 나면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산화이 수소이온 농도가 2배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전도도도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얘기는 오염물질, 그런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수온에 있어서도 수온이 1.5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1.5도, 네. 기온이 1.5도 올라가면 우리는 망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수온이 1.5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삼성전자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건 이런 오염물질이 남는 것보다도 지역 갈등과 공동체가 파괴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용인뿐만 아니라 옆에 안성시의회에서도 송전선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과거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새만금 사업이랑 이 사업이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돌아가는 패턴도 사실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는 뭐 경제성이 있고 뭐 어쩌고 뭐 비용이 총 1조 3천억이면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 비용이 그러니까 그때 1조 3천억으로 해서 이 비용 편입 분석을 했을 때도 이제 반대측과 삼성 측이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아까 1조 3천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무한 증가해서 22조가 넘어섰어요. 23조 넘어섰고 뭐 그 이외의 비용을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근데 편익이 있느냐? 그 사업 추진할 때 편익, 관청문회, 농작물 증산액, 홍수 피해 방지 효과, 국토 확장 효과, 담수 창출 효과 이런 여러 가지 가지고서 비용 편익 분석을 했는데 이런 편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아닙니다. 수질만 안 좋아져서 비용만 엄청나게 이제 돈만 들어가고 이제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그래도 반도체는 반도체를 생산하잖아요. 그걸로 이익이 나잖아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홍성만 쌤이 해주실 텐데요. 그거 말고 반도체를 파는 거 말고 정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다른 모든 것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고려가 되었는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누가 더 냉정하지 못한가, 반도체에 다 걸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냉정한 건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물과 전기 공급하고 규제 안 하고 혜택 몰아주고 지역 주민들 몰아내고 뭐 위험과 오염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 있을까를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정밀품 미래를 가져다 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그 넥서스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 넥서스 분석을 할 때 식량, 물, 에너지 같이 분석을 해요. 얘네는 서로 경쟁하는 어떤 그 토지나 이런 걸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먹거리라던가 물에 대해서는 너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속가능 개발, AI 산업, 반도체 산업 이런 얘기 너무 대세라 사실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원래 이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발이 지속가능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우리를 바치고 있는 지구가 지탱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래 의미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안에서 사고하고 있는가 그 한계를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멍청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발제를 마치려고 하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기후위기 극복과 반도체 산업을 이렇게 확장하는 것은 양립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송전탑 전국에서 송전탑 반대하는 단위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지역들끼리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림은 그 운동의 연대를 망가뜨리는 가장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
지금 논의에 가장 좀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고 이 우동의 연대를 같이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발제를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네 조금 많이 넘었죠. 네, 감안해서 다음 분들이 아마 조절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지금 지구 생태계와 비추어 볼 때 용수, 탄소 배출, 폐수, 편익 그리고 지역 갈등 등등을 고려할 때 과연 이게 양립 가능한 지금 개발인가 투자인가 이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고 매우 의미 있는 것은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매우 상세하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이 수치가 중요하게 인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뒤에 이제 서로 약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지속 가능한 이 산업 인가에 대한 문제를 주면서 이게 지방 이전이 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받아서 제목도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반도체를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런데 그 미래 먹거리 반도체 산업 여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살 길인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홍승만 실장님께서 네, 매우 강하고 짧게 말씀을 해주시기 기대하면서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천상 용수 홍성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 불리는 거라서요. 그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것 같아서 간단히만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47년까지 뭐 622조 원, 그리고 용인산단 52년까지 뭐 300 몇십조 원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계획을 지난해 초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반도체 지원 방안, 그리고 KG 칩스법을 통한 그 설비 투자 세액 공개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태이고요. 네, 하여튼 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특별 법안인데 뭐 주요 내용을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어서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뭐 정리될지는 뭐 막상 또 들어가봐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 세제 혜택하고 금융 지원 100조 이상 수백조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첨단 전략 산업 뭐 인프라 펀드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이 금융 지원 방안이 포함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조세 감면이라든가 R&D 또는 그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개 방안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 및 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한 특례 방안이 이제 포괄적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근로시간 규제 완화, 예외 적용에 대한 논란이 국회에서 있고 이것만 이제 처리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올 초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이제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얼마 전에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면서 다시 그 민주당에서 어쨌든 연내에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오늘 이런 토론회도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지원 계획은 지난 정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그걸 계승해서 오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AI까지 같이 붙여서 어떻게 보면 좀 쌍끌이 정책 뭐 이런 형태로까지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거 좀 말씀드리면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의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다른 나라들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뭐 국가적인 지원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대만을 제외하고 대만은 이제 뭐 TSMC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세계 이제 반도체 시장을 특히 비메모리 쪽은 거의 뭐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산업화 전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으면은 미국은 다른 것보다도 기술 독점을 중시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서 뭐 이 칩스법 내용에 보면은 아주 명시적으로 나와 이게 이제 그 기술 탈취 논란까지 이제 벌어지는 조항이 있는데 미국 정부 쪽에서 공장의 어떤 특허 시장의 경우에 대한 무제한적으로 그 접근이 가능한 그런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이윤에 대한 뭐 정확한 환수 방안이라는 것들이 다뭐 정해져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독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 자국 내 이제 수요들을 뭐 대부분 충족하고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그다음에 중국은 뭐 특히 마찬가지고, 중국은 뭐 세계 반도체 수요의 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자국 그 생산이 또 그거의 반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절반의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들을 쭉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본 같으면은 특히 그 미국의 이제 지원 하에서 이 첨단 반도체 수출들을 제가 이걸 예민하게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네. 반도체 생산을 따라잡는 이제 그런 그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특히 이제 라피더스라는 그런 그 반도체 기업을 정부 주도하에 만들었습니다. 새로 신설해서 이 라피더스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첨단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고, 그리고 뭐 쿠마모토라든가 홋카이도 쪽에 새로 이제 반도체 그 공장을 신설해서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쭉 산업화들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죠. 대만은 이제 현재 수출과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전략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 설비 투자가 아니라 R&D 투자에 대한 그 지원을 하고,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들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국가들은 뭐 자국 내수 물량을 이제 국내 생산으로 바꾸는 수입 대체 산업화 전략 하에서 지금 이 국가 주도의 반도체 생산 따라잡기 전략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2028년, 30년까지, 그러니까 5년에서 7년 정도의 이 중단기 계획들을 중심으로 쭉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클러스터 같으면은 2047년, 그리고 용인 국가산당 같은 건 2052년까지, 그러니까 뭐 20년에서 뭐 30년짜리 이 초장기 계획을 내놓고 지금 국가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더 큰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이제 반도체 조약과 산업 지원의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생산량 중심의 반도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양적 그 확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 생산 능력을 미국의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재작년에 낸 자료인데요. 지금 생산 능력 증가율이 한국 보시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상태예요. 미국이 이미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뭐
32년, 10년 이후에 이 증가율이 세계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에 다름이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실제로 과잉 생산을 주도하고 이게 이끌고 나가는 그 주체가 한국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같으면은 지난해 그 마지막 분기까지 이 투자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지난 5년 동안 줄곧 1위를 했습니다. 설비 투자 세계 1위.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더 많은 그런 투자들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으면은 한 4위에서 5위 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과잉 투자의 이 주체는 한국 기업들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과잉 공급을 부추기는 게 결국 삼성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렵네. 손가락이 떨렸어요. 네, 편하게 하세요. 자, 이거 뭐 제가 간단히 표로 좀 정리해 보면 이거는 이제 반도체 수요 비중이고 전 생산 능력 비중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 생산 능력이라는 게 수요를 맞추는 비중이기 때문에 이 둘의 격차들을 살펴보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이 과잉 생산을 스스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한국 같으면 수요 비중 보면은 2021년에 26년에 돼서도 큰 차이는 없죠. 글로벌 수요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생산 능력은 또 올라가요. 그죠? 28년에 생산 능력 비중이 22년에 비해서 한 2% 증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도 사실 과잉 상태예요. 자국 수요 그 이상을 몇 배 이상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고 다른 나라들 보면은 대부분 뭐 자국 수요 정도를 맞추는 거 정도 형태에서 뭐 미국 같으면 조금 더 상위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그런 형태의 이 생산량 증가 이 계획들을 갖고 있다. 결국에는 생산량 이 그거를 쭉 끌어올리는 그 주체는 한국이라는 걸 또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렇게 자국 수요를 넘는 생산은 결국 수출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주요 그 생산국이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자,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중국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지금 보면 각국에서 자국 이 수입 대체 산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국 수요를 자국에서 맞추려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럼 남는 수요를 어디다가 팔 거냐? 이 반도체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갖다 팔 거냐? 팔 데가 없는 거죠. 중국 같으면 지금 미국이 범용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 수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첨단 반도체 중국 수출을 완전히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엔비디아가 그 최첨단은 아닙니다만 그 아래 단계 반도체를 그 수출하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더니만 세금을 더 내면 일부 허용해 줄게 그래갖고 일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상태가 좀 되는 겁니다. 한국 같으면 아예 공장도 세우면 못 짓게 하고 칩스법 조건 중에 하나가 중국 내 그 신규 공장 철수고 짓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다음 첨단 반도체 수출도 금지시키는 내용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어디다 팔 거냐는 거예요. 나머지 그 지금 한 15% 되는 세계 생산의 15% 정도 되는 이 물량을 갖다가 팔 데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 과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AI 이제 이 데이터 센터가 나오는 거죠. 수요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없는 수요.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파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과잉 상태로 나오고 있고 그게 일정하게는 또 뭐 일정한 이제 영향들은 또 있는 상태인 거죠. 하지만
지금 보면 뭐 미국에서 또 AI에 대한 이 과잉들이 벌써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만큼 그렇게 늘어날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상태. 자, 그래서 아무튼 한국의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 계획은 뭐 이러저러한 이제 불가능한 이제 조건들을 전제로 해서 지금 내고 있는 상태인데 결국 그걸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팔 데가 없어서 사실 팔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자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뭐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개방돼도 사실은 큰 이제 이 틀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수요에도 마찬가지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30년짜리 아까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별로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이 투자 계획을 내면서 가장 이제 경제적 효과로 얘기한 게 이제 346만 개의 고용 창출 효과를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아무 근거가 없는 여기 뭐 우리나라 무슨 G20 뭐 이런 거 하면 뭐 200조 뭐 경제 창출 효과가 있다 다 뻥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삼성 이게 뭐 저기 반도체 이런 메가 클러스터 만든다 346만 개 고용 창출이 된다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반도체 산업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술 집약적 산업이 네? 자본 집약적 이런 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 고용 인력을 창출할 수 있는지는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수치를 부풀려 갖고 하는데 고용 유발 예수를 갖고 해도 110만 명밖에 안 돼요. 이것도 사실은 기준 시점이 옛날이에요. 네? 지금은 보통 한 1.5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전 그거보다는 더 낮아졌다. 근데 10년 전에는 15명이었거든요. 15년 전에 2010년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게 뭐 10년 사이에 뭐 10분의 1로 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면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고용유발 계수를 제가 직접 계산해봤는데 0.11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반도체 산업이 그 고용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라?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제가 찾은 거기 때문에. 자, 미국 반도체 산업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 기업들 협회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데서는 고용률도 막 과장하고 산업이 잘 된다 막 이런 거를 막 확대하고 선전하는 그런 곳이죠. 여기가 몇 달 전에 이제 발표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반도체 칩스법 이후에 민간 투자 총액이 한 750조 원 정도 우리 하나로 750조 원 정도 우리가 앞으로 얼마 한다고 했죠? 600 몇십조 원, 42년까지. 근데 여기는 이미 지금 700조 원이 넘는 그런 투자 계획이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자 반도체 생태계 직접 일자리가 6만 8천 개,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간접 일자리 등등 해서 대충 한 5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뭐 600조 갖고 340 네? 몇만 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그나마 좀 나름 솔직한 편이라서 제가 보기 이것도 어느 정도 과장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수치입니다만 어쨌든 한국에 비해서 거의 한뭐 8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수치로 좀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450조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는 들으셨겠죠? 네? 네. 거기서 그나마 조금 솔직한데 50만 개인가? 그 6만 개의 직접 일자리. 네?
신규 고용 창출 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형태로 50만 개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솔직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과장되는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지금 정부에서 하는 얘기에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될 걸로 좀 전망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가장 큰 또 문제는 뭐냐면 재벌의 장기 투자 계획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조건과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은 제가 기억하는 걸로 삼성 투자 계획은 훨씬 전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한 150조 원인가 180조 원 얘기하다가 그다음 매년 이제 정부 때마다 이제 정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 금액이 올라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300조 원.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360조 올랐다가 지금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드디어 450조까지 지금 나오는. 물론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센터나 배터리까지 다 포함한 그런 계획이긴 합니다만 450조까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일단 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시장 조건에 따라서 계속 철수되는 바뀌고 투자 계획들이 계속 조정이 되고 오는데 그래서 한 번 조정된 게 작년에 이제 박살이 났죠. 도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피해를 좀 입게 되는데, 원래 초계 2030년까지 그 평택 캠퍼스에 P4부터 P5, 6 이렇게 세 개의 공장 건설 계획을 가졌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이게 반도체 전체적인 세계적인 불황으로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올 초부터 일부 이제 재개하는 곳도 있고, 근데 핵심은 이제 P5, 6거든요. 이번에 450조짜리 투자 계획에 대해서 P5 라인에 대한 공사 재개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태. 그것도 메모리, 애초에는 시스템 반도체 이거에 대한 파운드리는 쪽에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메모리 쪽 수요가 좀 증가되면서 메모리 쪽으로 아예 그런 계획을 내게 되면서 자,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투자 계획이 나올 때는 그 지역에 이렇게 과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품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투자가 철수되면서 이게 이제 지역 경제가 이제 폭삭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반도체 산업의 도덕적 감가 가능성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건 장기 투자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30년 사이에 반도체라는 기술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 반도체 안에서의 기술 변화 속도도 굉장히 빠르지만 이거를 대체하는 형태의 지금 기술들도 따라서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터 관련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반도체와 어떤 관계를 가질지에 따라서 이 양자 컴퓨터의 발전 방향이 사실은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저게 이제 지금 형태로 봐서는 반도체와는 큰 관련이 없는 초전도나 이온 트랩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아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반도체 수요가 거꾸로 완전히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염두에 둬야 될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벌에 대한 특혜 지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앞서 내용을 생략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반도체 지원은 무조건적인 지원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전 세계 유례 없는 그런 특혜 지원인데, 미국, 일본, 대만, 중국 같은 이런 경쟁들 지원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칩스법 상에서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한
완전한 이제 그 사회적 환원 조건들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성장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니네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이런 의무들을 뭐 갖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거고 우리나라는 그냥 반도체 미래 이거 성장을 해야 되니까 다 깔아줄게 세제 혜택도 주고 필요하면 보조금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다른 게 뭐냐면 기업 성격이 다릅니다. 기업 성격이 삼성이나 SK는 완전 그 재벌 주도형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다른 나라 정부 다른 나라 국가의 이 반도체 주도 기업들은 다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일본 아까 라피더스 말씀드렸는데 정부 주도의 반도체 주력 국민 2022년 8월에 설립된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가 주도로 만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술 지원을 미국이랑 막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 주도로 반도체 이제 설비 공장들을 막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중국의 SMIC 여기는 뭐 말 하나나 예? 사실상 국유기업의 형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만 TSMC 이거 잘 모르시는데 사람들이 여기 출발이 공기업입니다. TSMC 출발 이거를 민영화시켰죠. 민영화시켰습니다. 민영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 지분이 국가개발기금이라는 곳이 최대 주주예요. 여전히 최대 주주. 제가 최근 그걸 못 봤는데 이걸 조사하기 몇 달 전까지 5% 넘는 주주가 저기밖에 없어요. 국가개발기금. 그러니까 대만 정부 쪽 그 지분 말고는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주식은 완전 분산된 국가주도형 국민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은행이랑 그 소유 지배 구조가 똑같아요. TSMC가.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국의 은행이 일종의 뭐 금융 공공성을 이제 기업이 이제 자기 그걸 갖고 있다고 한다면 대만의 TSMC는 그 대만 반도체 그러니까 제조업 공공성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형태다. 하지만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SK 같으면은 이건 뭐 재벌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막 주는 이런 이건 특혜도 아니고요. 비리입니다. 비리. 다른 나라에서 막 이런 식으로 기업 지원을 해줬다. 대가 없이 했다 그러면 그 정부 아마 그 임기 때는 뭐 못하겠지만 끝나고 나서는 다 뭐 구속되고 체포됐을 텐데 우리나라는 버젓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재벌 육성형 이제 그런 전략들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고 이게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그 반도체 AI 올인 전략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상도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고 그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네? 같은 거 동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따가 우리 그 구준모 선생님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전남에 뭐 그 AI 컴퓨팅 센터나 또 어디죠? 뭐 이번 하여튼 뭐 다른 지역에 광주인가 거기에 뭐 데이터 AI 이제 데이터 센터 만들고 뭐 울산에 무슨 뭐 전고체 그 배터리 관련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분산시켜서 하고 거기에 투자. 자 그렇게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좀 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용인 메가클러스터만 해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전력이랑 뭐 용수랑 이게, 네? 그죠? 거기다가 AI 뭐 데이터 센터를 그 인근에다 설치한다? 못해요.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에 막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 또 잘 보면 물이 있는 곳 근처로 또 가요 또. 왜냐면 물이 필요하고 전력도 이렇게 끌어다 써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무슨
지역 균형 발전에 입각한 이런 식의 이제 뭐 배치라든가 그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런 뭐 그 기후, 이 자연적 조건에 대한 그 피해들을 지역적으로 분산시켜놓는 그런 시스템, 그런 부담들을 그 위기 대응에 대한 그 부담을 지역으로 전가시키면서 분산시키는 형태, 그렇게는 이제 봐야지 이게 올바른 것이 아니냐 보여집니다. 그다음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에 희생양이 된다는 것은 뭐 다 잘 아시고, 그 중에 이제 최근에 또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그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뭐 1,500억 달러는 조선 쪽으로 뭐 간다고 지금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나머지 2,000억 달러 한화로 하면 300조 원 정도가 넘을 텐데, 그 돈을 어디다가 투자할지는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미국 현지 공장에 자체 투자하는 또 비용이 있을 거고, 이런 것처럼 다 따지면은 여기 반도체 시설 투자를 확대한다는 그런 건데, 미국 안에. 네? 미국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 공장은 못할까요? 거기 또죠. 미친 짓인 거예요. 제가 볼때 제정신이 아닌 건데, 저걸 이렇게 놓고서는 사실 투자 그 대상을 놓고서 충돌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일단 1차적으로 해외 공장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줄이는 방식이고, 그걸 뭐 돌려서 일단 일부 미국으로 하고 일부 한국에다가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시간이 네, 그렇죠. 5분. 예, 이게 좀 제가 손이 좀 떨려가지고 시간이 좀. 5분에 자, 그래서 뭐 노동 뭐 이거 휴식권 이런 건 뭐 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이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고용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 지금 뭐 450조 투자는 또 이렇게 삼성과 전체 고용 그 신고용이 뭐 6만 명 증가하는 거 아니겠는데, 이게 약간 이것도 이제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건데요. 이게 좀 잘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해외 쪽 고용 인원입니다. 계속 줄였죠. 네? 국내 고용 인원들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지난 한 20년 동안, 15년 동안 그 한 2만 몇천 명 증가한. 네? 거의 투자액은, 설비 투자액은 뭐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1,000조 가까이 아마 들어갔을 텐데, 고작 늘어난 인원이 2, 3만 명 늘어난 거예요. 뭐 고용 유발 개수를 따지면 진짜 형편없을 정도로 뭐 0.1 수준이 아니라 더 그 이하로만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많이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공장도 늘리고 막 그랬는데 결국 인원이 그거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럴까? 자동화됐다는 얘기예요. 공장이 자동화돼서, 그러니까 뭐 같은 그 생산량을 가진다 하더라도 힘들어. 예, 같은 그 생산량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생산 설비 쪽의 그 고용 인원은 계속해서 줄여왔다는 거거든요. 자동화하고 뭐 스마트화하고 하면서. 그래서 2030년 이후부터 건설되는 신규 공장의 무인 공장화가 목표예요. 삼성의 기본 목표가 무인화입니다. 2030년부터. 그 다음에 기존 공장 인원들은 계속 이제 뭐 정리하고 뭐 이렇게 줄이고 나가면서 있는 그런 거죠. 이 상태가 뭐냐? 이게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지금. 네? 신규 고용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자기 생산의 그 구조조정하는 그 국면에 놓여 있는 상태고, 그것이 계속 장기화되는 거고, 두 번째 방향은 뭐냐면, 그 인력 구조조정 방향이 그 생산 인원은 줄이고 그 R&D 인력을 늘리는 방식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 R&D 인력이 어디로 가면 직접 생산 그거에 배치가 돼요. R&D 인력이.
R&D 인력이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 과정을 R&D 인력이 그거를 이제 무인 그 공장 잘 돌아가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 그걸 보면서 이제 쭉 하면서 그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 이 인력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생산 그 인력이 계속해서 감축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에 목을 매는 이유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52시간 내외 요건 완화의 대상이 R&D 쪽인 거거든요. 이건 해당하는 건데 자기네 전체 인력 그 운용 계획하고 그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생산 인력 줄이고 R&D 인력 확충하면서 이게 인구 그 노동자들 연령대 구성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40대 보면은 20대에 파란색이 20대죠? 20대 이하. 이게 2010년에만 55.7%였는데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 신규 요원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R&D 쪽 인력을 계속해서 충원하고 그 다음에 뭐 자연퇴직하는 것들만 이제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령 시간이 갈수록 이제 30대, 40대 연령 늘어나고 이렇게 20대는 줄어들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그 구성이 변하고 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요. 자, 용수 이건 뭐 아실 거니까 요거 여기까지만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만 더 하자. 자 그래서 아까 그 용수 뭐 보셨죠? 전력.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반도체랑 생산에 필요한 이 천연자원이 히토류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뭐 반도체나 AI 이게 굉장히 무슨 기술 집약되고 무슨 뭐 3차 산업, 뭐 4차 산업, 뭐 최첨단 무슨 그 같은데 알고 보면 거의 1차 산업이랑 비슷해요. 비슷하다기보다는 1차 산업에 의존해 있어요. 그거 없이는 뭘 만들어내기 어려운 그런 산업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 채굴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하는 그 기업들이 대부분 다 어디 있었냐? 다 중국에 있었거든요. 중국도 어디에 있었냐? 막 사막 뭐 이렇게 근처 뭐 이런 데 있었어요. 왜 그러고 가냐? 전력 가격이 제일 쌌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래서 80, 90%가 다 그쪽에 몰려갖고 그거 돌리면서 비트코인 채굴하려고 컴퓨터 돌리고 앉아있었던 거거든요. 비슷합니다. 반도체 생산도 그렇고 AI도 마찬가지로 자원 의존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우리나라하고 안 맞습니다. 아까 보셨죠? 안 맞는 거. 우리나라 대표적인 OECD 물 부족 국가인데 안 그래도 물이 없는데 이런 물 많이 먹는 이런 전기 많이 먹는 그 다음에 우리나라 히토류 뭐 북한에서 난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한에서는 뭐 거의 나지 않는 거의 전량을 다 수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그 뭐 천연자원이랑 이게 무슨 뭐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일본도 그 신규 공장이 지어지는 거 보면은 쿠마모토 그 쿠마가 곰이잖아요. 곰이 살 만큼 물도 많고 그런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진짜인데. 그리고 홋카이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거기도 이렇게 물과 뭐 천연자원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 그런 지역 중심으로 있는 거고 대만처럼 조그맣게 거기 막 조밀조밀 지다 보니까 태풍 한번 오면은 아까 그 얘기 들은 대로 막 전 세계에 막 반도체 공급 대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꼴이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하고의 그 위협 때문에 그런 지정학적인 그 문제들 때문에 계속해서 공장을 TSMC도 일본 쪽으로 옮기고 중국으로 옮기고 이렇게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기후 의존적일 뿐만 기후 위기에 굉장히 그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끼치는 요인뿐만 아니라 한국하고는 안 맞는 산업 형태다. 제가 결론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렇다. 이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